요즘 그 유가가 얼마 며칠 전에 뭐 하루에 30%씩 폭락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또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무너졌고 그래서 유가하고 한국 이 주식시장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된 것 같은데 우리는 전부 수입을 하는데 왜 그럼 우리가 이득인 거 아닌가 중동의 부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가요.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석유 공급이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공급이 뭐 셰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늘어난 데다가 지금 대세가 뭐냐?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보급이 되잖아요. 그럼 기남목에서 보면 석유 수요는 계속 줄 거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지난 한 7, 8년 동안의 유가 하락을 기본적으로 깔고 갔던 배경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유가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네.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옛날에는 막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니까 도움이 되겠다? 그게 아닌 것이 석유를 들여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석유 가격은 저는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석유 관련 주식이나 석유 관련 국가들은 하루빨리 어떤 그런 다른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전망이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석유 가격을 하락을 촉발하는 것이 이제 아까 셰일 개발인데, 셰일 개발이 이번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유가가 떨어지면 뭐 40불 이하면은 셰일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생산을 더 이상 못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셰일 생산, 그 중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력이 있는 어떤 그런 셰일 공장들은 전 살아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 대세가 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져서 한 30불, 20불 때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간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이 유가하고 연동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환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떤 위기 상황이 뭐 지금도 1,200원대가 넘어섰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환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 뭐 예전 IMF 때는 뭐 1,600원, 뭐 1,900원 막 올라갔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달러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미 뭐 양쪽 관해가 막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이러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하락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견도 또 있고. 그래서 정말 달러를 보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요. 달러를 양적 완화를 많이 풀기 때문에 달러가 흔해진다. 그 가설은 허구예요. 아, 그런가요? 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다 합시다. 네.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던가요? 국민들이 뭐를 모르시냐면요. 네. 현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통화를 구성하는 게 현금하고 예금이잖아요. 네. 네. 현금하고 예금 중에서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예금이 더 크죠? 네. 몇 배쯤 클 것 같아요? 잘못 거의 20배 커요. 아, 그렇게 많이 큰가요? 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비율을 통화성수라고 하는데, 네네. 통화성수가 한때 우리가 27 막 이렇게 나갔거든요. 지금 떨어져서 지금 15대까지 떨어졌는데, 평균치로 보면 20이에요. 현금은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결정적으로 통화량을 공급하는 게 뭐다? 예금이에요. 예금. 그러면 중앙은행이 현금을 막 풀어도 국민들이 불안해가지고 족족 예금을 현금으로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럼 시중에 돈이 줄 거 아니에요. 더 예금을 하니까요. 네. 안 쓰고. 네. 따라서 양적 완화를 하면 돈이 풀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전혀 현상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보통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금을 먼저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제 금도, 금은 난 잘 모르겠고, 네. 앞으로 이제 환율이 어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한국의 환율이 내려가면 곤란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 300원으로 가면 정말 곤란해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수입업자들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한 외국인들이. 아, 외국 투자자들? 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대체로 한 5천억 달러어치 갖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환율이 10% 올라가잖아요. 지금 최근에 1,22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이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서 자산 가치가 거의 10% 이상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올라가면 더 깨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만회하려면 주가가 올라가줘야 돼.
근데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 올라가? 전과 같이? 네.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일시적이면 괜찮겠지만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가면 어찌 될까요? 다 팔고 팔고 나가겠죠. 네. 얼마가 손해나도 좋아. 팔고 나가겠죠. 손절매 막 하겠죠. 주가 더 폭 나가죠. 그게 2008년도 IMF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네. 따라서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려고 하면 한국은행이 환율을 정말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잘 관리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틈을 보여주면 안 되죠. 아, 네, 한국 확실하게 외환시장을 신뢰.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탄약 엄청나게 많아. 보여줘? 그래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내리고 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동원할 수 있는 콘틴전시 플랜 1, 2, 3, 4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긴급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저는 한국은행이 만들고 있다고 봐요. 아, 지금 이미. 네. 아, 예전에 우리 위기 상황에 보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하고의 통화 수합. 아니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돈이 없은 거예요. 아니, 그렇죠. 갑자기 달러가 문제가 없으니까. 빠져나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장부상해는 있었거든. 2008년만 해도 외환보유고가 2천억 달러 있었어요. 아, 네. 그거면 충분해요. 왜? 우리가 그때 수합을 중국, 일본, 미국 합해서 600억 달러 가까이 했거든. 네. 근데 우리 장부상에 2천억 달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2,600억 달러네요. 아니 근데 2천억 달러가 있었으면 수합 안 해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수합하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야 돈이 부족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요? 2천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장부를 보니까 네. 이게 동원을 못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동원을 못하는 돈이 어떤 거겠어요? 글쎄요. 어떤 거죠? 참. 그러니까 장부에 내가 자산이 얼마냐 봤더니 10억이야. 네. 자산이 10억이라고. 네. 그래갖고 재산이 많네 봤더니 6억은 부동산이야. 아, 그럼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거 팔 수 있어요? 그걸 못 팔죠. 네, 못 팔죠. 나머지 부동산 빼고 4억이야. 4억이라 해갖고 그래도 근데 4억이 봤더니 자영한테 빌려준 2억이야. 근데 자영이 지금 어려워. 자산도 자산 나름이지 동원을 못하는 자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외환보유고를 그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딴 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뺄 수 없는. 없는. 그게 뭐냐 하면은 회사채. 예? 응. 네. IMF 때도 또 그랬어. 그래서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정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장부상으로는 엄청나게 돈이 있는 거예요. 증돌이 많죠. 그렇죠,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구체적으로 뭘 얼마 갖고 있는지가 이게 대외비가 돼갖고 우리가 잘 몰라. 1년 만에 한 번씩 이제 한국은행의 연차 보고서에서 잠깐씩 나오는 정도인데 대부분이 한 70%가 회사채예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대한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그 채권 가격이 어찌 될까? 확 팔면 확 떨어지겠죠. 못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장부상으로는 상당 규모의 외환보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을 못하고 중앙은행의 수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지. 그럼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기를 바래. 아, 근데 이제 좀 아무도 모르니까. 그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 아, 왜냐하면 내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근데 그렇게 추측은 하는 거지. 뭐냐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외환보유고 5천억 중에서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확실한 거는 은행에서 직접 뺄 수 있는 돈은 수백억 달러에 불과해요. 은행 예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 한 300억 달러, 40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는 우리가 금융에 대한 금융자산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겠네요. 금융자산이 적기도 하고 5천억 달러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관리하는 분이 정말 전문가적이고 소신이 없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외환보유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고 5천억을 그러니까 운용하는 분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잘 보장을 못해준다.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 소신대로 국가를 위해서 이건 비상금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수익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데는 우리가 투자 못한다. 이런 확실한 어떤 그런 그 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외환보유고를 관리를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문제도 안 돼. 그걸 우리가 IMF 때도 못했고 2008년도에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결국 우리 그 외환보유고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회수할 수 없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찾는 여러 곳에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많이 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크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이 다 부동산이니까 그로 인한 부채만 안고 있고 금융 자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자산도 금융자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금융자산 중에서도 매우 리스크가 큰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봤잖아요. 주식 중에서도 악성 주식들이 있잖아요. 악성 증권들이 있잖아요. 어? 옛날에 키코 같은 거. 한번 떨어지면 그냥 끝없이 자산을 당할 파생상품.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또 사람 ELS하고 연결돼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이 뭐냐 하면 오케이 내가 리스크에 조금 부담이 있더라도 그 리스크 있는 게 터져도 내 자신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정도로 리스크를 확실히 관리를 하고 뭐 금융자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그런 쪽에다가 문제는 그렇게 리스크가 크다는 거를 몰라 투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권유에 의해서 그런 상품들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금융감독원의 뭐 소비자 보호 규정이라든지 뭐 정상거래 말이지 이거 얼마나 규정이 많아요. 그게 작동을 안 하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인의 어떤 금융 지식, 금융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 뭐 그것도 있고 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그런 그 지식도 부족하지만은 뭐라 그럴까 성향이 조금 좋게 이야기하면 리스크 테이킹 쪽. 도박성이 가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금융자산을 전 주식에 저는 35년 동안 주식에 단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네. 88년도 이후로. 그리고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금융자산을 확실한 은행, 저축은행도 아니야. 1금융권. 1금융권도 아니야. 최고의 1등. 국채은행. 우체국. 네.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일부러 이제 기업은행. 이렇게 저는 그 리스크,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맨날 당신 같은 쫌생이 같아서는 큰 부자 못 된다고. 투자를 안 하셨네. 그러니까 나는 큰 부자 안 돼도 좋다. 나는 확실하게 이렇게 짚어서, 저 같은 사람이 외환보유고 관리를 시켰으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평가는 항상 위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그렇죠. 거니까. 10년에 한 번 터지는 위기 때 그 외환 관리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 동안에 9년 9개월 동안 문제가 안 터졌다 해가지고, 그치? 그 외환 그 리스크 관리를 잘못했다가 나중에 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 많이 급등했잖아요. 지금 뭐 버블이 껴있네 어쩌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의 어떤 향후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저희 이렇게 봐요. 이제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네. 막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 때리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을 못 잡아요. 이게 더 빨라요. 부동산 치고 네.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방법은 뭐냐? 전원을 뽑는 방법인데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일반 그러니까 30대 40대 젊은이들이 큰 부담 없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꼭 사는 게 아니더라도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급을 정말 괜찮은 양질의 아파트를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너무 한 4, 5년 만에 그냥 수십만 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 주택 정책은 30대, 40대 우리 국민들이 살고자 하는 적정한 주택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20년 동안 특별한 융자 정책을 통해서 1년에 꾸준히 5만 채씩 1년에 꾸준히 앞으로 20년, 30년 지어 나겠으니
이거는 뭐 헌법에 규정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확실히 조금 공급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자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순서대로 이제 공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막 융자를 받아가지고 주택을 살려고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을 양질의 아파트를 30대, 40대에게 공급하는 쪽으로 가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 뭐 너 돈 있으면 사. 응? 뭐 부모님 잘 만나서 뭐 50억짜리 있으면 사. 뭐 그 대신 양도소득세만 꼬박꼬박 내. 그래서 재미 보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많이 내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주택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어포더블한 부동산을 앞으로 40대 30대 인구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30대, 40대 이제 줄겠죠. 줄죠. 네. 계속 줄어요. 네. 그리고 지금 50대, 60대 분들도 그 집이 아까워서 120세까지는 못 사실 거 아니에요. 결국 그쪽에서 계속해서 공급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쪽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면서 저는 그래서 주택 정책은 공급 중심으로 가자. 첫째 그거고요. 둘째는 장기 안목으로 가자.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부동산 갖고 장난치지 하는 일이 없도록 따로 아주 완전 독립체 어떤 그런 주택 공급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공급을 꾸준히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꾸준히 1년에 한 4, 5만 채는 이게 40대, 40대를 위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좀 해주면 그리고 그런 공급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같은 것은 과감하게 해주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공급 중심으로 가고 기남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한다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프레임워크만 만들어주면 지금요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0대가 빚 끌어다가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냐? 더 오르면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 30대가 벌써부터 투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잘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기 분에 넘치는 그런.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30대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있긴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공급 중심, 장기 중심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부동산 공급의 꾸준한 어떤 이런 것들만 갖다 주면은 저는 멀지 않아서 부동산은 전 안정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설사 뭐 강남이 됐든 뭐 용산이 됐든 급격하게 뛰잖아요. 그러면 그냥 양도소득세 확실하게 물리자고. 뭐 자꾸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지 말자고. 아니 9억 원 이하면 안 내고 9억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세상에 그런 규정도 비합리적 아니냐. 저는 그래서 오른 것만큼 내면 된다. 오른 것만큼에 대해서는 30%가 됐든 확실하게 양도소득세를 내면 올라가면은 우리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 많이 내서 국가에 기여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빠져나가고 이거는 또 안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정부가 딱 앉아가지고 그죠? 이것 가지고 사실 좀 심하게 하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러죠? 표에 대한 의식을 안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은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50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5억이 냈든 그렇죠? 저는 여지없이 저는 예외 규정을 좀 두지 말자. 그리고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고 중과를 한다? 저는 그것도 좀 심각하게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 채를 갖고 있든 20채를 갖고 있든 올라간 만큼 내면 되는 것이 두 채 갖고 있다고. 그리고 그 두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못 팔아갖고 안 팔려갖고 가격이 안 맞아갖고 들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양도소득세 문제도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가는 부분은 좀 제고를 해야 된다. 뭐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러한 정책과 그런 이제 기조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고 현재와 같은 정말 말씀하시는 퍼펙트 스톰 같은 현재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하에서는 뭐 주식 시장이 됐든 아니면 뭐 부동산 시장이 됐든 투자하는 행위 자체는 지금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되겠죠? 뭐 투자를 막는다고 해서 막히겠어요?
각자 뭐 알아서 네, 하겠지만. 각자의 판단에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굳이 뭐 말씀드리자고 하면 빚내선 하지 마라. 빚내서는. 빚내선 하지 말고 둘째는 하면 길게 해라. 장기 투자. 네, 최소한 1년은 넘어야 된다. 이거 막 사가지고 한 달 만에 팔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빚내지 않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하고 그죠? 그런 원칙이라고 하면 저는 무슨 투자를 해도 좋다. 근데 이게 빚을 내 가지고 단타 위주로 가버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증권시장의 신용미수인가요? 그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그냥 치고 빠져갖고 큰 돈을 순식간에 벌자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거를. 그죠. 서로가 다 죽는 행위죠. 어려울 때에는. 그렇죠. 지가 이번에 살지 몰라.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가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투자가 됐든 경제 활동이 됐든 정석으로 가야 된다. 그 정석이 뭐냐? 니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되는 거. 그게 윈윈이잖아요. 네. 그게 장사의 기본이에요. 투자도 기본이 그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돈 벌고 판 사람도 투자해서 돈 벌고 이게 위가 되는데 내가 돈 벌고 네가 깨지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네. 아, 네. 오늘 그 원로 경제학자시죠.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모시고 작년에 쓰셨던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내용과 함께 현재 이슈들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아, 네. 정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근본적으로 좀 저도 생각을 좀 바꾼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네. 세계 경제를 결코 현재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구나. 그렇죠. 좀 낙관을 했었거든요. 이러저러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어려우니까 각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문제들이 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요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불필요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그 기업을 하는 분이나 어떤 분이든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만일에 3개월 정도 상황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가. 이게 항상 행동의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은 3개월이 아니라 3년이에요. 3년 동안 내가 일자리가 없어도 나는 버텨낼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항상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국가 정책, 그런 기업 정책, 그런 자영업 정책을 하면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곧 지나가리라. 이런 희망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포감을 갖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또 너무 이렇게 그냥 뭐 몇 밤 자고 나면 문제가 저절로 풀릴 것이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무너지는 거는요. 간단하게 무너져요. 그렇죠. 근데 다시 세우는 거는요. 너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근로자들이 진짜 손을 잡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이번에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